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과 정부 간 갈등으로 비춰졌던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라고 직접 주문하면서 가르마를 탔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전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는데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IEM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의 비인가 종교교육시설인 IEM 국제학교에서 132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 선교회가 광주 등지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국제학교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의원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습니다. 정의당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 정의당 창당 9년 만에 당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신고 누락과 고시생 폭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부인했습니다. 부산의 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이 경찰관의 아버지는 다른 경찰서 간부였는데 담당 경찰서 형사과장 등을 만나 청탁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종가 기준 처음으로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 역시 지난주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충격과 고통을 화두로 제시하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용기를 냈죠. 겪어보니 피해자다움이란 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며 충격과 고통이 컸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존재하는 한 현직 국회의원이든 그 누구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또 왜 그럴듯한 남성조차 여성 존중에 실패하는가라고 되물었죠. 말 그대로 가해자인 김종철 당대표를 비롯해 이미 다 아시는 사회 지도층의 일탈을 꼬집는 걸 겁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먼저 돈 얘기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과 정부 간의 갈등으로 비춰졌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그 제도화를 주문했습니다. 막대한 재원 논란을 의식한 듯 재정 범위 내에서 하라면서 단서를 달았죠. 이에 맞춰 여당에선 4월 이전 지급 방침도 나왔는데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 선거 전에 표를 의식해서 줄 알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방역부처의 새해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재정에 대한 부담을 지적했지만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한 겁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손실보상금이 3월 안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당정 간 손실보상 제도화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4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했던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지금 자영업자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만 7만 5천 곳이 문을 닫았거든요. 3차 지원금이나 대출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입니다. 폐업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건물 하나 건너 하나꼴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거리 두기 조치로 손님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한 곳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폐업을 택한 자영업자는 7만 5천 명, 확산이 심각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수도권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수도권인 경기와 서울, 인천 순으로 폐업자가 많았습니다. 아직 버티는 자영업자들도 영업시간 제한 등 각종 방역 조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시 반부터는 손님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1시간 잠깐 장사하려고
가게 나와서 청소하고 재료 준비하고 뭐 아르바이트생 부르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뭐 2시간 정도 장사해서 뭐 경비 자체도 안 나와요.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은 독일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피해 보상이나 임차료 감면 등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보다 줄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지난해 매출의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 원씩 최대 13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일시적 지원이 아닌 법 제도화를 해야 하는 만큼 넘어야 할 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지시하자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낙연 여당 대표는 강행하겠다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거봐라, 내가 작년에 미리 100조 원을 빼놓자고 했지 않느냐, 왜 애꿎은 기재부만 탓하고 그러느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 어디서 돈을 구할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영업자 손실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방역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2월 임시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2 공유제와 사회적 연대 기금과 관련된 법안도 서두르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한 100조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서 장기적인 대책을 갖다가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서 지금까지 지내온 사람들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손실보상법과 이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법을 이른바 포퓰리즘을 위한 돈풀기 3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를 정확히 따지고 지원 방식을 정할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 기업 대표, 납세자 대표, 코로나19 피해층 대표들이 모여 얼마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제대로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 모두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재환입니다. 국제학교라고 불리는 대전의 한 종교 교육시설에서 132명이 확진됐습니다. 학생들이 밀폐된 기숙사 방 안에서 많게는 20명씩 생활을 했거든요. 밀집, 밀접, 밀폐의 이른바 산밀 속에서 지낸 건데, 첫 증상자가 나왔을 때도 학교는 선제 검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방을 들고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대전의 한 성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순천과 경북 포항집에 갔던 학생 2명이 감염된 이후 학생과 교직원 등 130명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학생들은 본관 건물 말고도 인근의 원룸 건물 3곳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40-50명도 올라갈 때 있고, 여기는 2층, 3층 쓰고. 해당 시설에서 학생과 직원들이 집단 생활해왔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 3층에서 5층까지 있는 기숙시설에서 한 방에 최대 20명의 학생이 생활해왔습니다. 지하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가 없었고, 일부 층에선 학생들이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공동 사용해왔습니다. 산밀, 즉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었습니다. 학교 측의 늦장 대응도 감염 규모를 키웠습니다. 10월 12일 첫 증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선제적인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 성교회가 운영하는 전국의 교육시설은 23곳. 학교 관계자들이 각 지역에서 입학 설명회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용현입니다. 그런데 대전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와 경기 용인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건의 대안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 곳곳엔 비인가 시설, 그러니까 이런 대안학교가 많이 있죠. 이러다 제2의 신천지가 될까? 결국 당국이 대안학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용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에 있는 한 기독교계 대안학교입니다. 이틀간 이 학교에서 2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10대 학생이었고 인근 유치원 원장과 교사도 감염됐습니다. 건물 1층의 학교가 2층의 교회, 3층에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감염자 모두 공동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교는 안에서 숙식을 하며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대전의 국제학교와 운영 방식이 유사합니다. 이번 17일부터 합숙이 진행된 걸로 확인되었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밥 먹고 수업과 숙식을 함께 했고 대전보다 앞서 경기 용인에서도 이 대안학교 감염이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부터 한 교회에서 현재까지 210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대안학교 교사와 학생이었습니다. 교회 교육관에서 대안학교가 운영됐는데 이곳 역시 광주와 대전과 같은 선교회 소속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선교회 소속 시설이 전국에 23곳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비인가 시설이라 방역망에서 벗어나 있고 최근 전국 단위 순회 입학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들 대안학교가 제2의 신천지나 BTJ 열방센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천우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는 다시 400명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399명,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는 371명 정도로 아직은 2단계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달 거리 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정하는 만큼 월화수 목요일의 추이가 중요하겠죠. 활동량이 늘면서 개인 간 접촉도 잦아지고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오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9명 추가돼 총 27명이 됐거든요. 영국발 4명, 남아공발 3명, 브라질발 2명입니다. 7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이 됐지만 2명은 입국 뒤 진단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처음 양성으로 나온 반려동물, 그러니까 이 고양이와 관련해서는 이 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돌본 사람 모두 다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목욕탕 3곳에서 줄줄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내 목욕탕 105곳에 문을 닫혔고 포항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가구당 1명 이상씩 검사를 받게 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포항의 한 목욕탕을 찾아 호소문을 전달합니다. 목욕탕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다음 달 1일까지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 달라는 겁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동참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4일간 포항 북구의 한 목욕탕에서만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근의 다른 목욕탕에선 이용자가 확진된 이후 계모임을 통해 5명을 전염시키는 등 목욕탕 3곳에서만 24명이 확진됐습니다. 주위에서 자꾸 나오니까 안 여는 게 맞다 싶으니까 안 여는 거죠. 수업 다 하고 이제 건물 전체는 이제 다 문 닫은 거죠. 확진자가 속출하자 포항 지역 105곳의 목욕탕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31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모임을 통한 감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신규 확진자 13명 중 8명이 지인 간 모임에서 감염됐습니다. 결국 포항시는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시내 동지역과 연일업, 흥해업 지역의 세대당 1명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전국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드디어 이 백신이 들어오면 언제, 누구부터 어디서 맞출 것인지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3월 내로 의료진과 고위험 시설의 노인의 접종을 끝내고 9월까지 전 국민의 1차 접종을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차질이 없으려면 우리가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검증이 예상대로 다음 달 안에 완전히 끝이 나야 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심가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된 백신 접종 우선순위는 코로나19 사망자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대상은 고위험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이후 6월까지는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가 대상입니다. 3분기에는 65세 미만의 성인을 포함해 만성질 환자 등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나 미접종자까지 확대해 전 국민의 70%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전국 250개 접종센터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전국 만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접종될 예정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무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졌던 거리두기 체제도 백신 접종과 면역 형성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개편됩니다. 그간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별로 이뤄졌던 운영 제한 대신 행위별로 위험도에 따라 전파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하루 최대 20만 건 수준인 PCR 검사도 오는 6월까지 24만 건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우선 접종 대상자 관련해서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백신 접종 순서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1분기엔 요양병원 어르신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그동안 많이 발생했고 또 환자들을 직접 마주하는 의료진의 특성상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거고요. 그다음 2분기엔 65세 이상 어르신과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3분기엔 만성질환자와 또 면역력이 비교적 강한 저희 같은 이 64세 이하 일반 성인이 1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엔 나머지 맞지 않은 분들, 이제 청소년 등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2번 맞아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의 경우 2차 접종을 이때 하게 됩니다. 또 한편 외교나 경제활동 때문에 해외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 소방관, 경찰, 군인에 대해선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우선 접종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백신 도입 계획은 오늘 발표 내용에서 빠졌는데 익히 알려진 대로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화이자 백신 5만 명분이 다음 달 초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 화이자 백신은 오늘 허가 신청이 접수돼서 식약처가 심사에 들어갔고요. 또 현재 심사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월 셋째 주에 허가가 날 예정입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흡연자를 먼저 접종하게 한다고 하던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흡연 여부에 따른 접종 일정은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흡연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해 있긴 하거든요. 네. 오늘 목요일인 28일에 세부 계획이 발표되는데 이때 흡연자가 우선 접종 범위에 들어가는지 등이 좀 더 자세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 차례가 돼서 접종을 받아야겠다 하면은 어디서 받게 됩니까? 네, 백신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접종센터나 의료기관 두 기관이 있는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냉동 보관이 가능한 접종센터에서 받게 될 텐데 전국 각지에 약 250개가 설치되고 6천 명의 인력이 여기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처럼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되고 약 1만 개의 의료기관이 선정됩니다. 정부는 접종 인력을 2만 5천 명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는 화이자 거를 맞고 싶다. 그러면 그 접종센터를 찾아가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이 최대 6개월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또 맞아야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1년에 2번씩 맞아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짧게는 6개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네. 길게는 수년 이상까지 지속된다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아직 확실한 효과 기간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연구나 개발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짧게는 6개월이라는 거군요. 그리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네. 때문인데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고향 방문 자제를 골자로 하는 설 연휴 특별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5명 이상 모임 금지와 파티 또는 여행 제한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감염 사례가 나오는 요양병원과 종교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제 조건이 다 이제 충족이 됐다. 그러면은 몇 단계로 어떻게 개편이 되게 됩니까? 네, 개편 예시안을 보면요. 1, 2,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면역이 형성될지를 고려해서 나눈 걸로 보이고요. 고위험군 면역이 형성된 이후인 1단계에선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 제한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노래방, 헬스장 등 시설 자체를 모두 제한하기보다는 어떤 위반 행위를 하면 제한하는 형태로 보이고요. 2단계 중위험군 면역이 형성되면 권고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가 준비됩니다. 또 마지막 3단계 집단 면역 형성 이후, 즉 11월 이후가 되겠죠. 이때부터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는 걸로 기본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마스크를 썼느냐 아니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대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의당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치명적 상처를 드렸다.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한 정의당 부대표. 결국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주요 기성정당에서 당대표가 성비위 문제로 사퇴한 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선출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09일 만에 직위 해제됐습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지난 15일 김 대표는 여의도에서 당무 면담을 위해 장 의원과 식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의원은 사흘 뒤인 18일 배복주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당도 서둘러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정의당은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한 뒤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직위 해제 전에 대표직에서 사퇴한 김 대표는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실명 공개를 직접 결정한 장 의원은 김 대표에 대한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정의당 발표 직후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측도 곧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한 충격과 고통이 컸다며 심경을 전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는 머리 숙여 피해자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현직 국회의원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그동안의 심경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당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한 충격과 고통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 이유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자 정의당과 우리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대표 역시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며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항의가 있었고 가해 행위에 대해 사과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함과 동시에 당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당대표의 성추행 사태로 정의당은 창당 9년 만에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해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당장 4월 재보궐선거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초유의 당대표 성추행 사태를 발표하는 정의당은 대국민 사과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기 부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사태 수습에 나서기로 했지만 정의당이 그동안 젠더 이슈를 강조했던 만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예외와 관용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원칙과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당원 당규 등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당장 김 대표가 사건 발생 닷새 뒤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평등을 강조했던 발언도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사회의 압도적인 성적 권력, 그러니까 권력 구성은 여성에게 철저하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 폭력의 피해자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서는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 당의 발전적 해체 목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에 놓인 가운데 4월 재보궐선거 참여 중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 다른 당들의 반응은 똑같았지만 내심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못 내면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니까 좋거든요. 국민의힘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니 민주당보다 낫다고 했죠. 노태현 기자입니다. 양성평등에 앞장섰던 진보 진영에서 또 대표급 인사의 성비위 사건이 벌어지자 정치권은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자들은 참담함을 드러내면서 민주당을 함께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비서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재조명하며 그래도 정의당의 대응이 여당보다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피해 호소인 운운하면서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재빠르게 이 문제를 마무리 졌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2차, 3차 피해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무원 성추행 사건까지도 거론됐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해당 사건들을 지적하며 권력형 성범죄 심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오신환 전 의원은 나아가 정치권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함께 비판 대상이 된 민주당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실태가 오늘 밝혀집니다.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방금 전에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권위원회에 나가 있는 정태진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인권위원회 결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인권위원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 보고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오후 7시쯤 마무리됐는데요. 인권위는 이번 박 전 시장의 언동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인권위 심의의 핵심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여부입니다. 인권위는 실제로 행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은 성추행과 사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된 성폭행 사건의 징계 조치 등 제도를 마련해달라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약 5개월간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먼저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또 서울시의 성추인 묵인 방조 의혹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인권위의 조사 결과 공개를 앞두고 박 전 시장 사건 피해 여성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6개월이 넘도록 신상털이와 마녀 사냥은 날마다 더욱 심해졌다면서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됐지만 정작 경찰관의 비위와 부실 수사는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죠. 이번엔 부산의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훔쳤습니다. 경찰 간부인 그 아버지는 사건을 청탁한 정황이 또 포착됐고요. 경찰의 책임 수사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박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성이 마트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밖으로 나온 남성은 시동을 켠 채 주차해둔 차량을 타고 가버립니다. 마트 주인의 차를 훔친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따리 들고 나가는데 차가 없었대. 황당해갖고 그걸 일일이 신고하고. 500여 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붙잡힌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더니 부산 남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현직 순경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붙잡힌 경찰관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와서 형사과장과 교통과장 2명을 만나고 갔습니다. 취재 결과 이 아버지는 다른 경찰서 고위 간부였습니다. 만남 자체가 부적절한 상황에도 간부인 아버지는 잘 처리해달라는 말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애초 만남 자체를 부인하더니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만났다고 시인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리얼도를 둘러싸고 세관은 수입을 막고 법원은 수입을 허용하는 묘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죠.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오늘 또 나왔거든요. 2년 전 법원의 판결 취지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일부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판결을 비판하며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6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소를 제기한 해당 물품에 한정하여 수입을 허가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세관이 리얼돌 수입을 보류시키자 성인용품 업체는 다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법원 때 판결받은 제품이랑 동일 모델이거든요. 대법원의 그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제품조차 지금 통관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게 인간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체는 리얼돌 수입이 지연돼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야당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은 각각 대한노인회와 배달업체 관계자를 만났죠.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정식 선언할 예정인 박영선 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박 전 장관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했습니다. 박 전 장관과 이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각오를 함께 다지고 당과의 정책 공조를 협의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잘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한 백신 생산업체를 방문해 제조 상황을 살폈고 대한노인회에서도 노년층 복지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노인분들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그 재산세는 저는 절반으로 깎아드리겠다 이런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배달업체를 찾아 업계 고충을 상담했고 오신환 전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복직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선한빛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추미애 광복회장. 상 받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광복회로부터 추미애 법무장관이 상을 받았는데요. 이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립후손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추 장관에게 최재형 상을 수여했는데요. 고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지원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추 장관이 과연 무슨 일을 했길래 이 광복회가 유명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딴 상을 주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부터 반기를 들고 일어났는데요. 사업회는 여야를 초월해 국민적 존경을 받는 최재형 선생의 이름을 빌려서 상을 수여하는 건 이 광복회 정관에 금지된 정치 활동이라면서 김원훈 광복회장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복회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광복회가 상을 준 이유는 있는데요. 이 추 장관이 이 광복회, 그러니까 관련한 활동을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네. 이 광복회 측은 일제로부터 후작자규를 받은 이해승의 친일 재산 등의 국가 귀속 노력이 인정된다면서 수상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 광복회 측은 추 장관에게 상을 준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 이런 지적에 대해선 엄정한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시상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가라앉고 있지 않는 거는요. 이 단체의 수장이 바로 김원웅 회장인 점도 큽니다. 김 회장은 작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애국가를 만든 작곡가 안익태를 민족 반역자라고 칭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당시 김 회장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는데 추 장관의 수상으로 정치 편향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회가 상을 주긴 했는데 독립운동가 측에서 그 이름으로 상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오늘 무슨 말을 했다면서요? 눈치가 없다고 했다면서요? 예,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한 인터뷰 발언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도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추 장관은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윤 총장의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침 오늘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이어서 박 후보자에게도 마치 윤 총장에 대한 압박 기조를 인수인계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오면 윤 총장도 내려올 줄 알았다. 논개가 되려고 했는데 나 혼자 뛰어내렸다.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거죠. 이런 얘기가 되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권 계단, 이런 계단도 있습니까? 예, 대권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 대권 계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말이었는데요. 정 총리와 이 지사 모두 손실보상제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이요, SNS에 여권 잠룡들이 코로나 지원을 대권으로 가는 계단으로 삼는 바람에 진지하고 실용적이어야 할 논의에 잔뜩 헛바람이 들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지원금을 대권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한 거네요. 지난주에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대권 논의가 얘기가 일고 있다고요? 네, 그 유 이사장의 사과문 발표 이후에 정치권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이 시점에 갑자기 낸 건 의도가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권 행보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높게 보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 여권 내부에선 유 이사장의 대선 출격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본인은 전혀 대선 출마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까지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 설마 나올까 싶기도 하긴 합니다.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남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검찰이 위조된 문서로 김 전 차관을 출국시켰다는 의혹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윤 총장 지시로 누가 위조를 지시했냐 등을 수사하고 있는데 연루된 인사들이 다 추미애 법무장관 라인이거든요. 박 후보자는 이 수사를 중단시키고 이 사건을 아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논란에 대해 절차적 정의는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왜 이 사건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거는 불가피한 사정을 운운해서는 안 되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표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차적 정의는 국민들이 이걸 사람을 납득할 가려서는 수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오히려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김 전 차관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 이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또 박 후보자는 현재의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원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으뜸이 수사 기소 분리론인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재산신고 누락과 고시생 폭행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사실 고시생 폭행 의혹, 불법 선거자금 수수 묵인 의혹, 패스트트랙 폭행 혐의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다 얽혀 있죠. 때문에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서로 제 식구 감싸기, 발목 잡기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성도 물론 빠지지 않았죠. 우종환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별도로 개최한 장외 청문회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 반대 결의대회를 했다, 규탄대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청문회 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정해놓은 청문회 아닙니까? 답정너 청문회. 저는 이건 결코 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문회 좀 합시다. 에? 야당이 정의 신청하면은 그거는 정치 공세고 여당이 정의 신청하면 자질과 도덕성 검증하는 겁니까? 어떻게 야당은 맨날 흠집내고 발목 잡는 거라고 예단을 합니까? 민주당은 재산신고 누락 재판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을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재산 누락으로 재판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누구의 재산 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바로 조 의원이 항의했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지하는 과정에 고성도 오갔습니다. 조수진 의원 시간 끝나기 전에 질의하세요.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이것이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자질 검증을 넘어 여야의 날선 신경전만 가득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없었다고 했는데 있는 게 드러났죠. 심지어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 차관은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도 폭행을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영상 녹화가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업체에서 촬영한 영상을 서초서 A 수사관에게 보여줬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최승열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내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A 수사관이 영상을 봤던 사실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속 대응에 나선 진상조사단 측은 보고 누락과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만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A 수사관과 지휘 라인에 있던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던 이용구 차관은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면서도 폭행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 중인데 그 말씀드리기가 좀... 검찰은 경찰의 자체 진상조사와 상관없이 조만간 A 수사관과 이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특검 측 모두가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겠죠.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별 사면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이 대법원 재상고 마지막 기한 날짜였지만 막판까지 고심한 끝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2019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유무죄 판단을 내려 뒤집힐 가능성이 적고 형사재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상 실익 없는 재상고 대신 형 확정 이후 특별 사면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국가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많다. 이런 점들을 어필을 하면서 3.1절 특사를 노리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3분의 1을 만약에 채운다. 올해 안에 또 가석방이 가능한 거고요. 특검도 징역 9년 구형과 비교하면 2년 6개월은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며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안해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되면서 재판은 3년 11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비건, 그냥 야채만 먹는 채식주의를 넘어 동물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동물 실험을 거친 음식조차 먹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를 의미하죠.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확산하고 있는 비건 열풍을 권영범 기자가 세상 돋보기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비건, 이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적극적인 개념의 채식주의를 뜻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국내 채식 인구도 10년 동안 10배나 늘었는데요. 우리의 일상에 파고든 비건의 세계를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글로벌 비건 식품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식품업계는 다양한 비건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고기 대신 채소와 콩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 식물성 고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달걀과 우유, 버터 등 동물성 재료를 전혀 쓰지 않아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국 채식협회의 엄격한 기준까지 통과한 비건 베이커리에 이어 대체 우유 중 하나인 오트 우유로 만든 음료까지 등장했는데요. 유통업계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간편하게 채식을 즐길 수 있는 비건 도시락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출도 처음 선보였던 것보다 30%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호기심에 채식주의 도시락을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유통 채널에선 생활용품까지 비건 제품 카테고리가 다양해진 가운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35%나 증가했습니다. 식품업계의 변화와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비건 식당을 찾아주는 앱까지 나왔습니다. 비건 식당을 찾아주는 앱을 통해 실제로 식당 앞까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채식 타입과 관심사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자신에게 맞는 식당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식당 메뉴판엔 손님이 기호에 따라 비건 메뉴와 일반 메뉴를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없었으니까 찾기도 힘들었고 근데 레스토랑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반가운 것 같아요. 맛있는 거 하면 고기를 떠올리기 마련이었는데 이렇게 비건식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비건은 단순한 먹거리 습관을 넘어 하나의 소비 행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성분이 첨가되지 않고 동물 실험 또한 거치지 않은 화장품과 천연 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동물 친화적 의류는 물론 합성 가죽이나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인조 가죽으로 시트와 스티어링 휠 등 내부를 장식한 비건 자동차까지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비건 열풍이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 권용범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 1년이 넘으면서 여행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입니다. 제일 큰 하나투어도 이미 무급휴직에 들어갔으니 다른 여행업계 사정은 안 봐도 뻔하죠. 벌써 문 닫은 여행사가 1,000곳이 넘습니다. 영업을 못했는데도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뿔난 중소여행사 대표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여행사입니다. 홍보 포스터는 여기저기 찍혀 있고 세계 지도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15년 동안 운영했던 이 여행사는 지난해 5월에 폐업했습니다. 내부 달력 날짜는 폐업 당시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카페와 노래방, 헬스장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여행업계는 이마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퇴직금에다 임대료까지 밀리자 여행업계 대표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러 다니기 바빴죠. 대리운전을 하거나 안 그러면 물류센터에서 짐을 분류를 하거나 막노동하는 사람도 있고. 버텨오던 중소여행업계 단체들은 결국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중소여행사 대표도 국민이다. 회사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라. 업계는 방역 우수국끼리 격리기간 면제나 대출 조건 완화와 세금 납부 유예 등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계란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죠. 장바구니 물가도 걱정이지만 계란을 주 재료로 하는 전집, 빵집 등은 당장 음식값을 올릴 수도 없고 그냥 팔자니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달걀 20톤을 급히 항공편으로 들어왔습니다. 항공비가 더 들어도 어쩔 수 없죠.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도살 처분된 닭은 육개와 산란개 등 2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 중 산란개만 1,000만 마리나 되다 보니 계란값이 폭등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한 사람당 많아야 3판만 살 수 있게 제한까지 뒀습니다. 달걀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인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설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걱정이 더 큽니다. 계란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전값은 올릴 수가 없지. 그란에도 비싸다고 난린데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한 동네 빵집은 치솟는 계란값에 이윤을 포기했습니다. 한 열흘 전에 계란 한 판에 한 3,500원 했는데 지금 오늘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배. 그렇게 한 10개 하는데 5개 정도 들어가요. 대형 제과 업체들은 당장 빵값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계란값 상승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적기를 통해 미국산 달걀 20톤을 시카고 인천 항로를 통해 긴급히 들여왔습니다. 4년 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했을 때 정부는 항공편으로 총 450톤을 긴급 수입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 역시 지난주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새해에도 자산시장 열기가 가라앉을 줄 모릅니다.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돈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강세를 보인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8포인트 올라 3,208.99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코스피가 3,200선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스닥 역시 1000에서 1포인트 모자란 999.30에 마감하며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도 투자 열기는 여전합니다. 3천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반등하며 한 개당 3,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주식시장과 가상화폐뿐 아니라 부동산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아파트 매수 심리는 새해 들어 더 강해지면서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17.2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연초부터 이어지는 자산 가치 상승에는 저금리 기조와 재정 확대 등 풍부한 유동성이 주요 이유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계층 업종에다가 투입할 계획인데 기본적인 자금 흐름, 정기적인 측면, 정부의 정책, 증시 상승 쪽으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회복이 더딘 만큼 언제든 자산 가격의 가파른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SK 와이번스를 인수해 프로야구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각설이 나돌았던 두산 베어스와 모기업이 없는 키움 히어로즈가 아니어서 그야말로 깜짝 인수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야구 게시판엔 신세계그룹이 야구에 발을 담근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소문이 확산하자 신세계 측은 SK 야구단 인수 협상 중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신세계그룹과 SK텔레콤은 프로야구를 비롯한 한국 스포츠의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오래전부터 야구단 운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근 히어로즈와 두산 등 야구단 매각설이 돌 때마다 인수 후보로 늘 거론됐는데 결론은 SK였습니다. 신세계의 대형 유통체인인 이마트가 야구단의 주체가 될 것으로 알려지며 야구 게시판엔 벌써 다양한 패러디 유니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라고 생각하면 브랜드가 약간 좀 올드한 면이 있는 느낌인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이 야구 선수들 뭐 이런 툴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시켜 보기가 좋겠죠. 지난 2000년 쌍방울을 인수해 과감한 투자로 스포테인먼트를 정착시키고 4번이나 우승하는 등 야구 명가로 자리매김한 SK의 구단 매각은 야구계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구체적인 인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두산 채권단이 두산 베어스 적정가를 2천억 원으로 책정한 것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이르면 내일 야구단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한국 남자 골프의 기둥 김시우 선수가 PGA 투어 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우승했습니다. 4년 만에 우승을 추가한 김시우는 최경주 선수 이후 처음으로 3승을 올린 선수가 됐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켄틀레이가 하루에 무려 11개의 버디를 잡았습니다. 13위에서 1위로 점프하며 기록적인 역전 우승을 꿈꾼 켄틀레이. 하지만 김시우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파5 16번 홀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뒤 버디로 마무리해 공동 선두에 복귀했고 파3 17번 홀 티샷을 홀컵 5m 옆에 떨어뜨렸습니다. 왼쪽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린 버디 퍼팅이 그대로 홀컵에 빨려들어 단독 선두. 주먹을 불끈진 김시우는 마지막 홀을 안정적으로 우드 티샷으로 보낸 뒤 파로 막으며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시우는 2017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재패 후 4년 만에 통산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흐름 잃지 않고 그냥 제 플레이만 한다고 생각하고 또 기다리면은 뭐 뒤늦게 좋은 찬스가 있을 거라고 그냥 믿고 플레이했던 게 마지막에 16, 17에서 이제 좋게 버디 찬스를 살렸던 것 같아요. 한국 선수가 PGA에서 3승 이상 올린 건 8승의 최경주에 이어 김시우가 두 번째입니다. 양용은과 배상문을 뛰어넘은 김시우는 26살에 최경주의 후계자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현역 마청급인 안병우는 공동 9위로 선전했고 막내 임성재가 12위로 뒤를 바쳤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겨울옷이 불편할 정도로 초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13.9도로 어제와 같아서 1월 하순 낮 기온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까지도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상 4도, 한낮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6도에서 10도가량 높은 수준이고요. 모레 아침부터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충청 남부에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날 수 있겠고요. 남해안과 경남 해안에는 10에서 4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도 아침부터 낮 사이에 약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 아침 기온은 영상 6도, 한낮 기온은 9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